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통영에서도 가장 구석진 바닷가 마을에 작은 초가 한 채를 일구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설아. 20살이 막 지난 한창 고운 나이였죠. 설아는 봉화태생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구에게 끌려와 이 낯선 고을에 맡겨졌습니다. 그때 그녀를 품어주었던 이가 있었으니 통영에서 손꼽히는 대장장이 정태호 장인의 가족이었죠. 정태호의 집은 마을에서도 특별했습니다. 대장간 곁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 무와 배추가 푸르렀고 집 뒤편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 가을이면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설아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감나무 아래에서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는데 그 개의 이름은 바둑이었습니다. 정태호의 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정문수. 문수는 설아보다 1살 위였고 어릴 적부터 둘은 한 집에서 자란 남매 같으면서도 정이 깊었답니다. 문수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주워오면 그것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설아에게 보여주었고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틈에는 작은 쇠붙이로 비녀나 놀이개를 만들어 설아의 머리에 꽂아주곤 했습니다. 설아야, 이것 봐. 너가 좋아하는 나비 모양으로 만들었어. 문수가 만든 작은 쇠나비는 햇빛에 반짝였고 설아는 그것을 받아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둑이도 함께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죠. 겨울이면 온 가족이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늘 설아의 몫을 가장 크게 주었고 정태호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궁의 토끼 이야기, 견우직녀 이야기,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신비한 나라의 이야기까지. 아버지, 정말로 바다 건너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설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으면 정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하지만 설아야, 가장 신비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란다.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신비로운 존재지. 설아가 16이 되었을 무렵 이씨 부인은 어느 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설아야, 문수와 내 혼례를 올려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 녀석은 너 말고는 눈에 담지도 않고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오래니 이젠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구나. 내 마음이 허락한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되어 이름까지 한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설아는 볼이 붉게 물든 채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설아가 혼례를 허락하자 혼례 준비는 온 마을의 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이 모여 떡을 쪘고 동네 아이들은 신부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손수 짠 삼배로 혼례복을 지었는데 그 솜씨가 워낙 곱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혼례날 문수는 새벽부터 바둑이와 함께 마을을 돌며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처럼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오늘 우리 설아와 혼례를 올립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그리하여 설아는 문수와 혼례를 올리고 진짜 며느리로 이 집에 들었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죠. 문수는 복도 많다. 저리 착하고 고운 색시를 얻었으니. 정문수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설아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사내였고 설아는 그런 그가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신혼 초기 문수는 매일 아침 설아를 위해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세수물을 준비해 주었고 저녁이면 하루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대장간에 김사또 땡 머슴이 왔는데 말이야. 호미가 부러졌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들어주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 문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아는 늘 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그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삼배로 배를 짜며 생계를 잇고 있었고 설아도 함께 배틀 앞에 앉아 손을 보태며 지냈습니다. 설아의 손놀림은 유난히 빨랐는데 이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늘 기뻐했습니다. 설아야, 내 손은 정말 금손이구나. 이렇게 곱게 짜는 사람은 처음 봐.
때때로 바람이 불어 바닷내음이 밀려올 때면 두 여인은 마당에 배틀을 내다 놓고 서로의 손을 잡고 웃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면 바둑이도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함께 놀았죠. 시아버지 정태호는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는 장인이었는데 전에 외란이 있었을 때 수많은 병장기를 만들었던 분이라 고을에서는 이름이 제법 알려져 있었죠.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는 일도 즐겨 했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세상 이치지. 게다가 정태호는 집안 식구들에게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배틀 앞에서 손이 부르튼 설아의 손을 조용히 잡고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며 손등을 정성스레 눌러가며 지압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손으론 옷을 지을 수가 있나. 내가 좀 풀어줄게. 그러고는 설아의 종아리며 발목까지도 하나하나 눌러주었죠. 그 손길은 세월이 빚은 장인의 손이라 해야 할까. 지친 살결 깊숙한 데까지 따스하게 스며들었고 받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올 만큼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문수도 어느 날은 설아의 손을 잡고 흉내 내보려 했지만 아버지, 손맛엔 못 미치지? 하고 웃으며 물었고 설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문수 손은 아직 조금 서툴러. 정태호의 손은 말없이도 마음을 읽는 듯했죠. 이씨 부인도 가끔 허리가 아프다며 옆에 앉으면 정태호는 아무 말 없이 다리며 어깨며 지압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을 받고 나면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고 이씨 부인은 도련님 땐 무쇠만 다루더니 이젠 우리 뼈까지 다 어루만지네.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시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자신을 천하게 보지 않았고 아침마다 해가 뜨면 배틀을 돌리고 저녁엔 문수와 나란히 된장국을 나눠 먹는 삶이 그저 행복했답니다. 봄이 되면 설아는 문수와 함께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문수는 설아가 좋아하는 달래와 냉이를 찾아주었고 설아는 그것들로 맛있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일품이야. 정태호가 감탄하면 이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여름이면 온 가족이 함께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문수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설아에게 물장난을 걸었고 설아는 치마 자락을 걷어 올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바둑이도 파도와 장난치며 뛰어다녔죠. 가을이면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온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설아는 감을 곶감으로 만드는 솜씨도 뛰어나 마을에서 유명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죠. 설아는 파란 삼배로 남편의 웃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옷을 지으면서 설아는 특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소매 끝에는 작은 매듭을 만들어 장식했고 기세는 은은한 무늬를 놓았습니다. 문수는 옷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방긋 웃었고 그날 저녁엔 시아버지도 그 옷을 곁눈질하며 말했죠. 허,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나도 저런 옷 하나 입고 장터 한 바퀴 돌아보면 좋겠네. 설아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것도 지어드릴게요. 다음엔 남색으로 하죠. 그래, 남색도 좋지. 그런데 설아야, 내가 해주는 모든 게 다 좋단다. 그날 밤 온 식구가 웃음 속에 식탁을 둘러앉았고 설아는 그것이 아주 오래도록 이어지리라 믿었답니다. 바둑이도 마루 한편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바다처럼 고요한 날만 있지는 않았죠. 통영은 바닷길이 열려 있어 때때로 외구가 몰래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날도 바닷바람은 유독 거칠고 소란했습니다. 아침부터 바둑이가 계속 지저댔고 마을의 닭들도 불안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하네. 짐승들이 왜 이리 불안해하지? 이씨 부인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문수는 평소처럼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설아는 문수에게 특별히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달래무침 그리고 문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오늘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든든히 먹어야 해. 설아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설아야. 저녁에 돌아와서 도시락 맛이야기 해줄게. 문수는 설아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문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정오가 넘고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밀려왔고 시어머니 역시 두 눈을 부릅뜨고 문밖만 바라보았죠. 바둑이도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으니 늦는 거겠지요.
설아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이웃집 꽃분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헐레벌떡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항구 쪽에 문수 오라버니가 쓰러져 계셔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설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어머나 하며 주저앉았고 바둑이는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와 함께 10리가 넘는 길을 달려 항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슴은 터질 듯 불안했죠. 길가의 사람들도 모두 침울한 얼굴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설아와 이씨 부인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설아가 며칠 전 직접 지어준 파란색 삼배 우소자락이 피투성이 땅 위에 나부끼고 있었죠. 설아는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바닷가에 쓰러진 문수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느껴지는 체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남편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떨고 있었죠. 문수야, 눈 좀 떠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문수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설아야, 미안해. 어머니도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문수야. 일어나, 집에 가자. 바둑이도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문수는 끝내 숨을 거두기 전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고 그 눈빛엔 더 이상 아무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끝없이 울었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죠. 그날 밤 통영 앞바다에는 눈물보다 짙은 안개가 내렸습니다. 문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의 남정네들 23이 한나란시에 사라졌던 겁니다. 마을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의 통곡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집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넋이 나간 듯 배틀 앞에 앉아 시를 감다 말다 창밖만 오래도록 내다보곤 했습니다. 바둑이도 주인을 기다리며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이씨 부인은 조용히 설아의 곁에 와 앉아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죠. 우리 설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하네. 이 못난 어미 만나서 안 됐다, 안 됐어. 설아는 눈물이 솟구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활달하진 않았지만 항상 설아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여. 근데 너는 젊고 곱잖니. 새 사람 만나서 다시 웃는 거야. 알겠니? 설아는 그 말에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저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조금 다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설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문수도 하늘에서 내가 아프면 속상해할 거야. 할머니는 설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문수는 좋은 곳으로 갔어. 그 아이는 살아서도 착했으니까 죽어서도 복 받을 거야. 그런 위로의 말들이 설아에게는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저잣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옷을 입은 청년들이 말을 타고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하길 잡혀간 대장장이들 포로들을 찾으러 간다 하오. 통제영에서 수군이 직접 나선다더군. 그 말에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작게 되살아나는 듯했죠. 시아버님, 살아계실지도 몰라.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둑이가 그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설아의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집안 여기저기를 엉망으로 만들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당황해 그녀를 말리려 애쓰고 있었죠. 문수야, 내 아들아. 이씨 부인은 문수의 옷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설아가 뛰어들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설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잠시 정신을 붙잡은 듯 말했습니다. 설아야, 나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너만 보면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서 더 미안해.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떠나야겠어. 이 마음 아무리 씻으려 해도 안 된다. 내가 있어서 이 못난 어미 끝까지 사람 흉내라도 낼 수 있었어. 설아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이씨 부인을 근처 산중에 조용한 산사로 모셨습니다. 스님들이 내어준 차 한 잔 앞에서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혹시라도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같이 오너라. 꼭 같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이씨 부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라는 사람을 입에 올린 순간이었고 또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산길을 내려오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보다 더 큰 심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둑이가 그녀를 따라오며 낑낑거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찾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그날 밤 설아는 초가 안에 홀로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엔 남편 문수가 입던 옷자락이 꼭 쥐어져 있었고 또 다른 손으론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기고 간 모시 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아버님, 꼭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옷고름을 여미고 어두운 밤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둑이가 따라오려 하자 설아는 무릎을 꿇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둑아, 너는 집을 지키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바둑이는 슬픈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집 앞에 앉아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통영 수군청 관아의 바깥 담장이었습니다. 그곳엔 예부터 설아에게 친절히 대해주던 분이 살고 있었죠. 바로 수군 통제사의 부인이며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고운 분으로 이름난 손시마님이었습니다. 손시마님과 설아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몇 년 전 통제사 대감의 갑옷이 찢어졌을 때 설아가 그것을 곱게 꿰매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 하여 손시마님이 직접 설아를 불러 칭찬하고 상을 내린 적이 있었죠. 이 아이 손은 정말 금손이로구나. 바늘땀이 이렇게 고운 사람은 처음 봐. 그 이후로도 손시마님은 가끔 설아를 불러 옷감을 구경시켜주거나 새로운 바느질 기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설아에게는 마치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그날도 설아가 문을 두드리자 손시마님은 등불을 들고 몸소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설아, 가 웬일이더냐? 설아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늦은 밤 실례가 많습니다. 부디 말씀을 좀 올릴 수 있겠사옵니까? 손시마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앞에 놓이고 손시마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너처럼 의젓한 나이가 이리 늦은 밤 찾아올 정도면. 설아는 곧장 답했습니다. 마님, 제 시아버지께서 외구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죽었을 거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아니라고 울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손시마님의 눈썹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죠. 혼자서 가겠다는 것이냐?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옷을 지을 줄 압니다. 갑옷이 찢기면 꿰맬 수 있고 병사들의 옷자락이 젖으면 널어 말릴 줄 압니다. 일손이 되겠습니다. 손시마님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이 얼마나 단정하고 부지런한지 나는 잘 안다. 예전에도 너의 손을 보며 감탄한 적이 있었지. 허나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바다는 언제 폭풍을 일으킬지 모르고 저 나라 땅인 누구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설아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그때 방 바깥에서 굵은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수군 통제사 이중겸 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시마님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대감. 이중겸 대감은 설아를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혼자 보낼 수야 없지. 함께할 여인들을 더 모으고 의복과 약재를 다루는 이들로 꾸리게. 그리하여 며칠 뒤
설아와 함께 외국으로 향할 3명의 여인이 더 모였습니다. 염색을 곱게 하는 손기술을 가진 초라는 25살의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날 외구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죠. 초라는 평소 웃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후에도 울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죠. 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침 놓는 솜씨가 뛰어난 매진은 30이 막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뛰어나 마을 사람들이 매진이가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 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아직 18도 되지 않은 어린 과부아미. 그녀는 결혼한 지 겨우 100일도 안 되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미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설아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또 마음이 다친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살아서 돌아갑시다. 출발 전날 밤, 4여인은 손시마님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손시마님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고향 음식이 될지도 모르니까 배부르게 드세요. 손시마님의 말에 모든 이가 숙연해졌지만 곧 서로를 격려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초란이 말했습니다. 언니, 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할 거예요. 매진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어린 아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언니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산사에 있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파발꾼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계시옵소서. 바둑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정일. 수군의 함선 25척이 통영 앞바다를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바람을 받았습니다. 바람은 거셌고 파도는 사나웠지만 설아의 눈빛엔 흐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두에 나와 손을 흔들며 무사 귀환을 빌어주었습니다. 설아야, 꼭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배 위에서 여인들은 밤마다 서로 등을 맞대고 작은 불씨 앞에서 각자의 사연을 나누었죠. 첫 번째 밤, 초라는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잡혀갔어. 집안도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도 없어. 하지만 오라버니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밤, 매진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아. 다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 밤, 어린 아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워요. 언니들과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설아는 모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고 파도가 갑판까지 덮쳤습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세요. 다섯째 날 바다가 잠잠해지자 병사들과 여인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아픈 병사들의 옷을 꿰매주고 초라는 물에 젖은 옷감을 말려주었습니다. 매진은 배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었고 아미는 모든 이의 시중을 정성껏 들었습니다. 그 밤 별이 흐릿이 떠오른 바다 위로 조선의 작은 배 한 척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노를 저으며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 도착한 외국의 해안. 설아와 여인들은 조선 수군이 머무는 진지 한켠에서 부상병들의 옷을 기우며 찢어진 갑옷을 꿰매는 일을 도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땅이었지만 설아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하루는 조선과 달랐습니다. 건물들의 모양도 다르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죠.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디나 똑같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아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조선 사람의 흔적이나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초란도 염색 일을 도우면서 현지 여인들과 손짓 발짓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뒤 조선 수군이 왜군 잔당과 교전한 끝에 몇몇 포로를 해방시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허락도 없이 포로 수용소로 달려갔습니다. 초란과 매진, 아미도 뒤따라왔습니다. 그곳엔 초췌한 조선 사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설아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통영의 정태호 장인을 아십니까? 대장간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한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호 장인 그분이라면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고 들었어. 아마 남쪽 항구 쪽일 거요. 그 말에 설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단서였거든요. 정말입니까? 어느 쪽인지 자세히 아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큰 창고가 있는 항구라고 들었어. 거기서 조선 포로들이 노역을 한다고. 설아는 그 정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내 여인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작전을 세웠습니다. 언니, 우리 혼자 찾아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아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군들은 곧 돌아가야 해. 우리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 초란이 대답했습니다. 매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지 사람들과 친해져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할 텐데요. 그날부터 여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설아는 찢어진 옷을 꿰매주고 초라는 아름다운 색깔로 옷감을 염색해 주었습니다. 매진은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아미는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점차 현지 사람들이 이 조선 여인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귀환 명단이 발표되었고 모든 병사와 여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명단 어디에도 윤설아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 제 이름은 빠졌습니까? 설아가 물었을 때 병사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죠. 마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찾고 싶다면 굳이 막지 말라셨다 합니다. 초란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남을게.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매진과 아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을게요. 함께 시작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고향에 돌아가야 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결국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초라는 설아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안에 우리가 함께 만든 염색 실들이 들어있어.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 매진은 작은 약포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치면 이걸 써.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와. 어린 아미는 말없이 설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백성들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조선 남정네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지 여인들이 설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여인들끼리의 정은 어디나 통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설아는 항구 근처의 창고에서 장작을 나르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등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구부정하였으며 햇볕에 그을린 머리칼은 희끗희끗했죠.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눈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냐, 우리 설아냐. 그는 바로 정태호였습니다. 설아의 시아버지. 그는 살아있었고 외인들의 감시를 피해 노역하는 척하며 도망칠 틈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 어머님은 산사에 계십니다. 제가 데리러 왔어요. 그 말에 정태호는 엉엉 울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너무 위험한 일을 했구나.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꼭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설아를 향해 소리치며 외인 몇이 창을 들고 달려왔던 것이죠. 누구냐? 이 여인 누구냐? 설아는 뒷걸음질을 쳤고 정태호가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그들 사이를 막아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추한 평복의 허리춤에는 아무것도 찬 것이 없었으나 걸음걸이는 군사 같고 눈빛은 결연하였죠. 그들은 1명, 2명 설아와 정태호 사이를 가로막고 섰고 외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사람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외인들이 움찔하며 물러섰고 설아는 숨이 멎을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님이 남기신 사람들이요. 혹시를 대비해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었지요. 그 말에 설아는 입을 틀어막고 무릎을 꿇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씨마님이 저를... 그 수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님이 아니라 어른입니다. 마님께선 여인을 돕는 것이 나라를 돕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설아와 시아버지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구 가장 안쪽에 정박해 있는 낡은 배로 옮겨졌습니다. 그 배는 분명히 조선 수군의 배였으나 깃발도 없고 문양도 지워진 채였습니다. 갑판 위엔 얇은 천 한 조각이 걸려 있었죠. 그 천엔 익숙한 바느질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 이 배는 너를 기다린다. 손씨, 설아는 손을 떨며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그녀는 정태호와 함께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너머 조선이 있는 방향으로 그 배는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건너던 배는 며칠을 지나 통영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차가웠던 외국의 바다였건만 지금 이 순간엔 마치 고향 어미의 품속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버님, 이제 곧 어머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정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없었을 거다. 정말 고맙다. 그 배는 사람들이 몰래 준비한 것이었기에 관청에 알리지 않고 곧장 작은 폭우로 닿았습니다. 부두에는 먼저 돌아온 조선 수군들이 몰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한 병사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혹시 밤늦게 도착하실 수도 있으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지요. 설아는 그들의 배려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를 모시고 산사의 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정태호는 오랜 노역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설아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고맙다, 설아야. 이 늙은 몸이 너무 느려서.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길가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구절초가 바람에 살랑이며 두 사람을 반겨주었죠. 절의 입구에 도착하자 바람결에 풍경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섞여 한 노부인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오냐? 이씨 부인. 그녀는 긴 나무 계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마음의 평정은 찾은 듯 보였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씨 부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설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그 뒤에 서 있던 정태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바로 앞에 선 정태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둑처럼 모든 소리와 감정이 그녀를 덮쳐왔죠. 태호, 당신이요. 정말 당신이요. 정태호는 무릎을 꿇고 말없이 아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나 살아서 돌아왔소. 죄송하오, 당신 혼자 모든 걸 견뎌내게 해서. 살아만 있어도 되는 거였어요. 살아만 있어도. 이씨 부인은 남편의 거친 손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손에는 노역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설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분의 재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팔을 더듬더니 아들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문수, 저기 하늘에서도 보고 있을게요. 기뻐하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산사 앞마당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절의 작은 방에서 설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땅에서의 생존, 손시마님의 배려, 초란, 매진, 아미와의 만남, 그리고 수군들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해냈단 말이냐. 정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손시마님과 수군 아저씨들 그리고 함께 갔던 언니들. 이야기를 들은 이씨 부인은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나는 내게 무엇을 해준 게 없구나. 시집 와서 고생만 시키고 아들 먼저 보내고 정신 놓은 어미 곁에 너만 남겨두었지. 정태호 역시 그녀 곁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난 그저 끌려간 몸이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지. 그렇게 잡혀 있으면서도 늘 너희 생각뿐이었어. 미안하다, 설아야. 설아는 깜짝 놀라 두 분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건 아닙니다. 어찌 이런 큰절을. 이씨 부인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며느리에게 드리는 절이 아니야. 이건 사람 됨에 드리는 절이다. 정태호도 덧붙였습니다. 부디 용서해다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있어다오. 그 말에 설아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이 제 집입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와 정태호의 무사 귀환을 크게 축하했습니다. 설아야, 정말 대단하다. 정태호 어르신,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이웃집 꽃분이는 설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바둑이도 주인들을 보고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기쁨이었죠. 그 후로 설아는 두 어르신과 함께 손시마님과 수군통제사 대감께도 직접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시마님은 조용히 설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설아야, 너는 단 한 사람을 지켰지만 그 한 사람 덕분에 모두가 다시 힘을 냈단다. 이준겸 대감도 정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소. 자네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소. 나라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오. 대감님 덕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란, 매진, 아미가 설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초란이 설아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찾으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매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린 아미는 말없이 설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 혼자 남아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니야. 언니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네 사람은 함께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끝없이 이야기했죠. 그해 가을, 설아의 집에는 다시 배틀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호는 대장간의 불씨를 되살렸고 이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누비옷을 기우는 설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구나.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편하네요. 어느 날 저녁 배틀 앞에서 손이 붓고 지친 설아와 이씨 부인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태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익숙한 손길로 설아의 손을 잡아 천천히 지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을 한참이나 눌러주던 정태호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맛이 그리웠지. 그 말에 설아와 이씨 부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손이 제일이에요. 문수는 따라오지도 못했죠. 그놈이야 흉내만 냈지. 제대로 배운 적은 없으니. 그래도 마음은 참 곱고 따뜻한 아이였지. 정태호는 멋쩍게 웃으며 이씨 부인의 무릎을 조심스레 주무르다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애가 내 손 아프다고 나 몰래 따라 하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내가 편하길 바라서 그랬던 거겠지. 그 마음이 지금도 내 곁에 남아있을 게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태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포개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가족 모두가 이어진 듯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초란과 매진도 자주 찾아와 함께 일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새 여인은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의 겨울밤, 정태호는 대장간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쇠로 빚어낸 정교한 나비 장신구. 문수가 예전에 설아에게 만들어 주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아야, 이것 좀 봐라. 정태호가 건넨 나비 장신구에는 곱게 새긴 무늬와 함께 설아라는 이름이 한글로 정성껏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수가 만들던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봤다. 이제 너도 우리 집의 어른이니까 이런 건 가져야지. 설아는 그 선물을 조심히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가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나비 장신구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설아는 문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심었던 꽃들이 무덤가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문수야, 나 잘 살고 있어.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이 지금은 웃으며 살아가고 있어. 내가 좋아했을 거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문수를 만났습니다. 설아야, 정말 수고했어. 문수야, 보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너를 보니 마음이 놓여.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문수는 설아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해, 설아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해질 무렵이면 설아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날의 바람은 늘 그녀의 뺨을 살며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아는 가만히 중얼이듯 속삭였습니다. 문수야, 나 잘 살고 있단다. 아버님, 어머님도 곁에 계시고,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조선시대 통영의 바닷가 마을 어귀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넌 여인이 있었노라고. 그 여인의 이름은 윤설아였노라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슬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노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노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은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